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매서워 산짐승들조차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마을로 내려오기를 주저할 정도였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하늘과 땅의 경계가 모호해진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최참봉의 댁이었는데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고 담장은 도둑이 넘보지 못할 만큼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높은 담장 안에서 흘러나오는 온기는 겨울바람보다도 차갑다는 소문이 돌 만큼 최참봉의 인심은 야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첩첩산중 마을에 어둠이 깔리고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오면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꺼운 이불 속으로 파고들곤 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추위를 이기지 못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밤새도록 메아리치는 밤이면 누구라도 바깥 출입을 삼가야만 했습니다. 최참봉 댁의 안채와 사랑채는 뜨끈한 군불 덕분에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하인들이 머무는 행랑채와 부엌 쪽은 사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얇은 창호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매서운 황소바람이 들이닥치는 그곳에는 부모도 없이 홀로 자란 부엌댁이 여종 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나이가 갓 16이 되었으나 고된 일과 부족한 먹거리 탓에 또래보다 훨씬 작고 야윈 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동이 트기도 전 캄캄한 새벽녘에 가장 먼저 눈을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솜이 다 빠져나가 다리불이나 다름없는 낡은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킬 때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몸이 저절로 오들오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을 입 밖으로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꽁꽁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비비고는 부엌으로 나가 하루를 시작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부엌 문을 열자마자 들이닥치는 찬바람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그녀의 볼을 찔러댔지만 분이는 익숙한 듯 옷깃을 여미며 아궁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아궁이의 불씨를 살리는 일은 분이가 하루 중 가장 정성을 쏟는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쌓여있는 마른 솔가지를 한 움큼 집어 아궁이 깊숙이 밀어넣고 부싯돌을 쳐서 불을 붙이면 매캐한 연기와 함께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작은 불꽃이 뿜어내는 온기가 분이의 얼어붙은 손과 얼굴을 녹여줄 때면 그녀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불빛이 그녀의 까만 눈동자에 비칠 때 분이는 잠시나마 고된 현실을 잊고 따뜻한 봄날의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가진 것 하나 없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뜨겁고 맑은 심성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불씨 하나조차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어느 정도 붙으면 분이는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마당에 수북하게 쌓여 있어 발을 내디딜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습니다. 우물물은 살얼음이 낄 정도로 차가웠지만 분이는 바가지로 얼음을 조심스레 깨고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트고 감각이 없어질 만큼 시려왔지만 주인 어른과 마님께서 세수하실 따뜻한 물을 대령해야 했기에 쉴 틈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고 집신 사이로 스며든 눈은 발가락을 꽁꽁 얼게 만들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 최참봉 댁의 다른 하인들도 하나둘씩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분이를 친딸처럼 아껴주는
심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심할머니는 평생을 최참봉 댁에서 일해온 터줏대감 같은 존재였는데 굽은 허리와 주름진 얼굴에는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심할머니는 부엌에서 종종 걸음을 치는 분이를 볼 때마다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에구,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엄동설 안에 고생인지. 손이 얼음장 같구나. 이리 와서 불 좀 쬐렴. 할머니는 자신의 앞치마로 분이의 빨간 손을 감싸주며 따뜻한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분이는 수줍게 웃으며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편 사랑채에서 잠을 깬 최참봉은 아랫목이 조금이라도 식었다 싶으면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에잉, 극해 불을 어찌 떼길래 방바닥이 이리 미지근하단 말이냐. 칡감 아까운 줄 모르고 게으름을 피우는 게냐.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마당에 있는 하인들까지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최참봉의 방은 이미 땀이 날 정도로 뜨거웠지만 워낙 욕심이 많고 남을 탓하기 좋아하는 성정이라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그런 주인의 호통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묵묵히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자신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주인의 꾸지람보다 당장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더 급한 일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가 끝나고 밥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고깃국이 오르면 분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곁눈질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참봉과 그 가족들이 배불리 먹고 남긴 음식만이 하인들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참봉은 음식 남기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하여 남은 반찬 하나까지 알뜰하게 챙기거나 심지어는 개에게 던져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분이와 다른 하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식어버린 보리밥 덩어리와 건더기 없는 시래기 국물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분이는 그 한 그릇의 밥이 감사하여 허겁지겁 배를 채우고는 다시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러 나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도 산골의 추위는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후가 되면서 하늘은 더욱 어두워지고 잿빛 구름이 몰려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가감을 집 안으로 옮기고 굴뚝을 점검하며 다가올 눈보라에 대비했습니다. 분이도 빗자루를 들고 마당 구석구석을 쓸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낡은 무명저고리 하나만 걸친 분이의 어깨 위로 쌀락눈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빗자루질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 춤추듯 내려오는 눈송이들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안겨주는 존재였습니다. 올해 겨울은 유독 길고 춥구나. 이 눈이 언제쯤 그치려나. 심할머니가 갯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분이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빗자루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눈이 많이 오면 산길이 끊기겠지요. 그러면 장날에도 못 나가고 마을에 손님도 오지 않겠어요. 분이의 말에 심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이런 날씨에 산을 넘다가는 큰일 나지. 짐승도 사람도 몸을 사려야 하는 법이야. 그러니 너도 옷 단단히 여미고 다니거라. 할머니의 걱정 어린 말에 분이는 씩씩하게 웃어 보였지만 얇은 옷 속으로 파고드는 한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바람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뒷산의 대나무 숲이 윙윙거리며 울부짖는 소리가 마치 귀신이 곡하는 소리처럼 들려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참봉은 사랑채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뜨끈한 아랫목에 누워 낮잠을 즐기고 있었고 안주인은 안방에서 화롯불을 쬐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주인들은 추위와 상관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아궁이 불빛에
언손을 녹였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말벗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세상 어딘가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다정한 가족들이 있을 거라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녁밥을 짓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질 무렵 눈발은 더욱 굵어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은 벌써 분이의 종아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분이는 서둘러 저녁상을 차려 안채와 사랑채로 날랐습니다. 뜨거운 국그릇을 받쳐든 손이 따뜻해서 좋았지만 밥상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순간 다시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최참봉은 밥상을 받자마자 숟가락을 들며 투덜거렸습니다. 국이 좀 더 뜨거웠어야지. 날이 추우니 음식도 금방 식는구나. 부엌에서 멋들을 하느라 채뜨게 구는 게냐. 그의 불호령의 분이는 고개를 조아리며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내뱉어야 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눈보라가 폭풍처럼 몰아쳐 문풍지가 찢어질 듯 덜컹거렸습니다. 분이는 행랑채 구석진 방으로 돌아와 젖은 집신을 벗고 시린 발을 주물렀습니다. 방 안이라고는 하지만 냉기가 가득 차 있어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심할머니가 몰래 챙겨준 찐 고구마 한 개가 그녀의 저녁이었습니다. 고구마를 베어 물며 분이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집 없는 사람들은 어디서 잠을 잘까? 산속 짐승들은 굴이라도 있을 텐데. 그녀의 마음은 자신의 처지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향한 연민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잃지 않은 따뜻한 천성이었습니다. 그 시각, 최참봉은 사랑채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올겨울 땔감도 넉넉하고 쌀도 가득하니 내 세상이 따로 없구나. 밖에 눈이 오든 말든 나는 등 따숩고 배부르니 그만이지. 그는 자신의 풍요로움에 만족해하며 밖에서 떨고 있을 누군가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창밖의 눈보라 소리는 그저 그의 안락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배경 음악일 뿐이었습니다. 부와 탐욕에 눈이 먼 그에게 타인의 아픔을 헤아릴 마음의 여유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참봉 댁의 담장은 세상과 단절된 그만의 성과도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추위는 맹수처럼 사나워졌습니다. 분이는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해 웅크리고 누웠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벽 틈으로 스며드는 황소바람이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고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무언가 쿵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거운 짐승이 쓰러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분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숨을 죽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예사롭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지? 잘못 들었나? 분이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호기심과 걱정이 더 앞섰습니다. 혹시라도 마을 사람이 길을 잃고 쓰러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누군가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은 아닌지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하얀 눈보라가 들이닥쳐 얼굴을 때렸고 마당은 온통 눈세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캄캄한 어둠과 흩날리는 눈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이 대문을 요란하게 흔드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다시 문을 닫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바람결에 아주 작게 사람의 신음 같은 소리가 실려온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살려 주시오. 헛들은 것일까? 아니면 바람이 만들어낸 환청일까? 분이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진짜 사람이라면 이 추위에 금방 얼어 죽고 말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겉옷을 단단히 여미고 집신을 꿰어 신었습니다. 시할머니의 방 쪽을 바라보았지만 불이 꺼져 있어 깨우기가 미안했습니다. 결국 분이는 혼자서 조심조심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나아가는 걸음은 더디고 힘들었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른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풀고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삐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거센 바람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분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에 반쯤 파묻힌 검은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갓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상투는 흐트러진 채 얇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쓰러져 있는 한선비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미 의식을 잃은 듯 미동조차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시체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이보세요. 선비님 정신 차리세요. 분이는 다급하게 선비를 흔들어 깨웠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선비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소리조차 희미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분이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주인이 알면 낯선 일을 들였다고 경을 칠 것이 뻔했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선비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정의 무게를 가녀린 여종,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눈밭에 넘어지며 끙끙대던 분이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심할머니가 호롱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분이, 너 거기서 뭐 하는 게냐? 이 밤중에 대문을 열고 할머니는 눈 속에 쓰러진 선비를 발견하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변고라니. 사람이 쓰러져 있구나. 심할머니는 서둘러 분이에게 다가와 선비의 반대쪽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어떡해요? 이분 숨이 넘어가려고 해요. 얼른 안으로 모셔야 해요. 분이의 간절한 눈빛에 심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젖먹던 힘을 다해 선비를 부축하여 대문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엄한 최참봉이 낯선 사내를 방에 들일림 안무했고 그렇다고 하인들이 쓰는 방에 들이자니 남녀가 유별한 데다 좁아서 마땅치 않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심할머니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사랑채나 안채는 어림도 없다. 주인 어른이 아시면 우리 모두 쫓겨날 게야. 일단 급한 대로 저기 헛간으로 옮기자꾸나. 거기는 집단이 많아 바람은 좀 막을 수 있을 게다. 분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선비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마당 구석에 있는 낡은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헛간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훅 끼쳐왔습니다. 짐승들이나 쓰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이곳이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분이와 심할머니는 바닥에 두툼하게 깔린 집단 위에 선비를 눕혔습니다. 선비의 젖은 옷에서는 냉기가 뿜어져 나왔고 그의 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칫칫, 이 양반 꼴을 보니 산을 넘다가 길을 잃은 모양이구나. 이 추위에 얼마나 고생을 했을꼬. 분이는 헛간 구석에서 낡은 거적을 찾아와 선비의 몸을 덮어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선비의 창백한 얼굴 위로 헛간 지붕 틈새로 들어온 눈송이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더 따뜻한 이불이 필요해요. 이대로는 얼어 죽을지도 몰라요. 분이가 울먹이며 말하자 심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인 마님 몰래 이불을 꺼내올 수도 없고 내 방에 있는 거라도 가져와야겠구나. 하지만 그 얇은 것으로 될지 모르겠다. 심할머니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향했고 분이는 홀로 헛간에 남아 선비의 곁을 지켰습니다. 선비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분이는 자신의 차가운 손을 비벼 열을 낸 뒤 선비의 얼음 같은 뺨과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제발 죽지만 말아요.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어두운 헛간을 채웠습니다. 잠시 후 심할머니가 기워 입은 솜이불 한 채를 들고 헐레벌떡 돌아왔습니다. 이거라도 덮어주자꾸나. 그리고 내가 부엌에 가서 뜨거운 물이라도 한 사발 가져올 테니 너는 여기서 이 양반 잘 지키고 있거라. 심할머니가 다시 밖으로 나가자 헛간에는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와 선비의 가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분이는 이불을 꼼꼼히 덮어주었지만 선비의 몸은 여전히 식어가는 화루처럼 싸늘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선비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나 약하고 느리게 뛰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대로 숨이 멈출까봐 분이의 가슴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이 밤은 너무나 길고 추위는 무서울 정도로 집요하게 헛간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심할머니가 괭걸음으로 부엌으로 사라진 뒤 분이는 홀로 남아 선비의 곁을 지켰습니다. 헛간 안은 바깥보다는 바람이 덜했지만 흙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와 틈새로 스며드는 한기는 여전히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선비의 얼굴은 핏기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창백했고 굳게 닫힌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분이는 자신의 낡은 치마폭으로 선비의 언발을 감싸 쥐고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제발 살아나세요.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집단 틈에서 생쥐 한 마리가 부스럭거리며 지나갔지만 분이는 그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에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발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뜨거운 숭늉을 좀 가져왔다. 목이라도 축이면 좀 나을 게다. 할머니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혹여나 주인 어른이 깨실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녀온 탓이었습니다. 분이는 서둘러 선비의 상체를 비스듬히 일으켜 세우고 심할머니가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숭늉을 떠서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의식이 없어 입을 열지 못했고 뜨거운 물은 입가로 흘러내려 옷깃을 적실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삼키지를 못하니 심할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분이는 옷소매로 선비의 입가를 닦아내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건너편 사랑채 쪽에서 컹컹거리는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도 낯선 인기척에 예민하게 반응하던 최참봉 댁의 사냥개들이 낯선 선비의 냄새를 맡은 모양이었습니다. 이놈의 개들이 밤중에 왜 이리 짖어대는 게냐. 곧이어 사랑채 방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와 함께 최참봉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이와 심할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등잔불이 켜지고 마당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누구냐 마당에 누가 있는 게냐. 최참봉이 등불을 들고 돛돌 아래로 내려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밟는 저벅저벅 소리가 헛간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심할머니가 사색이 되어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큰일 났다. 주인 어른이 오신다. 아무래도 들킨 모양이야. 분이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낯선 외간 남자를, 그것도 죽어가는 사람을 주인 몰래 헛간에 들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뼈도 못 추릴 만큼 매질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헛간 문이 거칠게 열리고 찬바람과 함께 최참봉의 불그락부르락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등불이 헛간 안을 환하게 비추자 집단 위에 누워있는 선비와 그 곁에 웅크리고 있는 두 여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최참봉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감히 내 집에 왼송장을 들여놓은 게야. 최참봉의 고함 소리가 헛간을 뒤흔들었습니다. 심할머니와 분이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분이 하도 딱하여 잠시 몸만 녹이게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심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최참봉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치며 소리쳤습니다. 재수없게 시체될 놈을 집안에 들이다니 당장 내다 버려라. 내 집 마당에서 초상 치를 일이 있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분이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고 최참봉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나으리, 제발 살려주세요. 이 눈보라 속에 내치면 이분은 당장 돌아가십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하룻밤만, 딱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소에는 감히 주인 어른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분이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최참봉은 분이의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에이, 더러워라. 네가 감히 어디다 손을 대는 게냐. 내년이 정신이 나갔구나. 그는 옷을 털어내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악독한 최참봉이라도 지금 당장 사람을 끌어내려다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까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또한 늙은 심할머니와 어린 분이가 이 무거운 장정을 다시 끌고 나가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씩씩거리며 고민하더니 싸늘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좋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당장 내쫓아라. 대신 내 집 죗감은 단 하나도 쓸 생각 말아라. 불을 떼주는 건 어림도 없다. 그리고 만약 이놈이 밤새 죽어나간다면 그 뒷감당은 너희들이 해야 할 게다. 최참봉은 으름장을 놓고는 돌아서 나갔습니다. 헛간 문이 쾅 닫히고 다시 어둠과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기고 간 말은 칼날보다 더 차갑게 두 사람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불도 떼지 말고 금감도 쓰지 말라니. 이 엄동설 안에 난방이 되지 않는 헛간은 냉동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심할머니는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10년 감수했구나. 그래도 당장 쫓겨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산 너머 산이었습니다. 분이야. 주인어른 성격 알지 않느냐. 감 하나라도 축냈다가는 우리 뼈가 부러질 게다. 불을 피울 수도 없고 이불도 변변치 않은데 이 양반이 밤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심할머니가 걱정스레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의 숨소리는 아까보다 더 거칠어져 있었고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열이 오르는데도 몸은 덜덜 떨리는 것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심할머니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덮어주려다 멈칫했습니다. 자신마저 얼어 죽으면 내일 아침 일을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제가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는 들어가서 쉬세요. 내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상 차리셔야죠. 분이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할머니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고생이 많구나. 내 틈을 봐서 몰래 뜨거운 물이라도 다시 가져오마. 절대 잠들면 안 된다. 너도 같이 얼어 죽을 수 있어. 심할머니는 거듭 당부하며 헛간을 나섰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조금이라도 막아보려 집단을 문 앞에 쌓아두고 가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헛간에는 다시 분이와 죽어가는 선비,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기온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헛간 지붕 위로 쌓인 눈의 무게 때문인지 석가래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분이는 집단을 긁어모아 선비의 몸 주변을 두껍게 감쌌습니다. 마치 새 둥지처럼 지프로 벽을 만들어 바람을 막아보려 했지만 스며드는 냉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비는 의식 없는 중에도 추워. 너무 추워. 라고 웅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애처로워 분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겉옷을 벗을까 고민했지만 그랬다가는 자신도 저체온증으로 쓰러져 선비를 돌볼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분이는 헛간 구석에 있는 낡은 가마니를 찾아와 선비 위에 덮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지만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선비님,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잠드시면 안 돼요. 분이는 끊임없이 말을 걸며 선비의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마찰열이라도 일으켜 체온을 높여보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손끝은 이미 파랗게 변해 감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최참봉이 금지한 아궁이 불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저 너머 사랑채에서는 주인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을 것을 생각하니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는 닭이 포를 치는 소리 대신 부엉이 우는 소리만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선비의 떨림이 점점 심해지더니 갑자기 온몸을 비틀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지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오한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는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였습니다. 분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심할머니의 말대로 이분이 밤새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자신들은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눈앞에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분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더 덮을 것도 불을 피울 도구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자신의 몸뚱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낯선 사내와 살을 맞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옛 어른들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이목을 생각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도덕이나 규율보다 더 크고 절박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본능적인 연민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선비는 새벽이 오기 전에 싸늘한 주검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보는 이 없으니 부처님도 제 마음을 아실 거야. 분이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단 위로 올라가 선비의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꽁꽁 언 선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그녀의 피부에 닿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팔을 뻗어 선비를 조심스레 안아보았습니다. 돌덩이처럼 굳어가는 몸이 그녀의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섰지만 이내 선비가 본능적으로 온기를 찾아 파고드는 것을 느끼며 분이의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선비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기대게 하고 차가운 등을 자신의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얇은 옷 사이로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자신의 몸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팔에 힘을 주어 선비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해지세요. 제발 따뜻해지세요. 그녀는 주문을 외우듯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선비의 얼어붙은 몸으로 서서히 스며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온기가 아니라 차가운 세상에 버려진 한 생명을 향한 숭고한 사랑이자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헛간의 추위는 집요했습니다. 분이의 등 뒤로 매서운 바람이 계속해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의 등은 시리다 못해 감각이 없어질 지경이었지만 품 안에 안긴 선비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비의 숨결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거칠게 몰아쉬던 숨소리가 점차 규칙적으로 변해가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근육이 조금씩 이완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분이는 자신의 온기가 기적을 만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비록 그녀 자신의 몸은 얼어가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헛간 문이 살짝 열리며 심할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새벽일을 나가기 전 잠시 들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집단 위에서 선비를 꼭 끌어안고 있는 분이의 모습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놀라움과 동시에 가슴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천한 신분의 여종이 자신보다 귀한 양반을, 아니, 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모습은 거룩하기까지 했습니다. 심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차마 그 성스러운 광경을 방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늘이 돕기를.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기온은 가장 낮게 떨어졌습니다. 분이는 이제 졸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추위 속에 잠이 들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선비의 몸은 이제 제법 미지근해져 있었지만 분이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손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의식마저 흐릿해지려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해가 뜰 때까지만. 분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서 선비가 웅얼거리며 무의식 중에 그녀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생명줄을 잡은 듯한 그 손길이 분이에게 다시금 힘을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헛간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지만 헛간한 작은 집단 위에서는 기적 같은 생명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신분의 귀천도, 남녀의 유별도 사라진 그곳에는 오직 살리려는 자와 살아야 하는 자의 간절함만이 존재했습니다. 최참봉이 그토록 아끼던 냇감 하나 없이도 분이의 따뜻한 마음은 그 어떤 화롯불보다 강력한 온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밤의 끝자락, 가장 어둡고 추운 그 시간에 희망의 빛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가장 깊어지면 새벽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라지만 헛간의 두 사람에게 그 마지막 어둠은 천년처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던 눈보라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대신 공기는 바늘끝처럼 더욱 날카로워져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찔렀습니다. 분이의 의식은 가물가물해져 마치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팔은 이미 감각을 잃어 내 팔인지 남의 팔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지만 선비를 아는 손깍지만은 절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의 사자가 이 선비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들어 매는 생명의 매듭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썹과 머리카락에는 하얗게 성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선비는 꿈결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빙판 위를 걷다가 깊은 크레바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악몽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 어디선가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그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 온기는 난로 불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품처럼 부드럽고 은은하게 얼어붙은 핏줄을 녹여주었습니다. 선비는 무의식 중에 그 따뜻한 기운을 놓치지 않으려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살리는 유일한 동아줄임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거칠었던 호흡이 점차 평온을 되찾아가고 파랗게 질렸던 입술에도 아주 희미하게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동이 트려는지 헛간의 틈새로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울어대던 부엉이 소리도 그치고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꽃기호. 그 소리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들에게 삶의 세계로 돌아오라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분이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졸면 죽는다는 생각에 억지로 눈을 떴지만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고개를 숙여 품 안의 선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선비의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고 목덜미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분이는 문득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다지만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외간 남자와 껴안고 밤을 지새웠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팔을 풀어 선비를 놓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굳어버린 팔은 제멋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고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선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몽롱한 시선이 허공을 맴돌다가 이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분이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선비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으나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온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남루한 옷차림의 여인이 얼음장 같은 헛간 바닥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온몸으로 추위를 막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네. 내가 패를 끼쳤구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미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황급히 몸을 뒤로 물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선비님, 깨어나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밤새 열이 심해 걱정했습니다. 분이는 저린 팔을 주무르며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헛간문이 조심스레 열리며 심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묽은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이 살아났구나. 살아났어. 심할머니는 눈을 뜬 선비를 보고 감격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죽그릇을 내려놓고 선비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열도 많이 내렸네. 분이 네 지성이 하늘에 닿은 게야. 이 엄동설안에 기적이 일어났어. 할머니는 분이의 등을 토닥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심할머니와 분이를 번갈아 보며 이 두 여인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자, 일단 이걸 좀 드시구려. 주인어른 깨시기 전에 기운을 차려야지. 안 그러면 큰 사달이 날게요. 심할머니가 선비에게 죽을 권했습니다. 선비는 겨우 몸을 일으켜 앉아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비록 쌀알보다 물이 더 많은 묽은 죽이었지만 선비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는 죽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살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점차 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애애하는 헛기침 소리와 함께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최참봉이 기상한 것입니다. 그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마당쇠를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마당쇠야, 간밤에 눈이 얼마나 왔느냐. 눈 치우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걸 보니 다들 늦잠을 자는 게로구나. 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집안의 모든 하인이 긴장하며 뛰어나왔습니다. 최참봉은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거닐다가 문득 헛간 쪽을 쏘아보았습니다. 참, 어제 그 거지놈은 어찌 되었느냐. 밤새 얼어 죽었으면 꼴보기 싫으니 냉큼 내다 버려라. 최참봉의 발자국 소리가 헛간으로 다가왔습니다.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가 둔탁하고 무겁게 들려왔습니다. 헛간 안의 세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할머니가 재빨리 빈 그릇을 치마 속에 감췄고 분이는 선비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선비는 비록 행색은 초라했으나 자세를 고쳐 앉고 꼿꼿하게 허리를 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병자의 나약함이 사라지고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헛간 문이 발길질에 의해 열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며 최참봉의 심술카진 얼굴을 비쳤습니다. 엉하니 이것들이. 최참봉은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당연히 시체가 되어 있을 줄 알았던 선비가 멀쩡히, 그것도 아주 또렷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옆에는 분이와 심할머니가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내가 분명 택감도 주지 말고 물 한 모금 주지 말라 했거늘. 내년들이 내 말을 어기고 이놈을 살려낸 게냐. 그는 분이와 심할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하인들에 대한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분이와 심할머니는 바짝 엎드려 빌었습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도 딱하여. 하지만 최참봉은 듣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내 집 곡식을 축내는 것도 모자라. 외간 남자와 헛간에서 놀아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는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며 분이를 발로 차려는 시객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오.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헛간을 울렸습니다. 선비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앉은 채였지만 최참봉을 쏘아보는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아랫사람이 곤경에 처한 이를 도운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요. 어찌 주인된 자가 덕을 베풀지는 못할 망정 험한 말을 한단 말이요. 최참봉은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내 밥 얻어먹고 목숨 부지했으면 넙죽 절이라도 할 것이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최참봉은 마당에 서 있는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놈을 끌어내라.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라. 하인들이 주저하며 다가오자 선비는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옷에 묻은 지푸라기를 천천히 털어내며 최참봉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 발로 나갈 것이니 손대지 마시오. 그의 당당한 태도에 하인들은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비는 헛간을 나서기 전 분이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낭자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목숨을 건졌소. 이 은혜는 내 평생 잊지 않으리다. 양반이, 그것도 남자가 천한 여종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최참봉만이 씩씩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쥐뿔도 없는 주제에 말만 번지르르 하구나.
썩 꺼져라. 선비는 최참봉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향하는 선비의 뒷모습은 초라한 옷차림과는 달리 거인처럼 커 보였습니다. 분이는 안타까운 마음에 헛간문을 잡고 서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몸도 성치 않은 분이 어디로 갈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선비가 대문을 막 나서려는 순간 마을 입구 쪽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웅웅거리는 소리 같더니 이내 땅이 울리는 듯한 말발굽 소리와 북소리가 뒤섞여 점점 커졌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산골 마을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웅장한 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산사태라도 난 게냐? 최참봉이 깜짝 놀라 대문 쪽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던 하인들도 일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이제는 마을 어귀의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행렬이 아님을 직감하게 하는 질서, 정연하고 위압적인 소리였습니다. 대문을 나서려던 선비는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뒤를 돌아 최참봉 댁을 그리고 분이가 서 있는 헛간 쪽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기다리던 것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최참봉은 담장 너머를 까치발로 내다보려 애썼습니다. 마을 입구에 굽이진 길을 돌아 수많은 깃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 푸른색, 황금색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설원 위를 수놓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줄지어 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길가에 엎드렸고 아이들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행렬의 중심에는 황금으로 장식된 거대한 가마가 위용을 뽐내며 오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 역사상 처음 보는 엄청난 광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저게 뭐야? 관군이잖아. 아니, 저 가마는 최참봉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무슨 큰 죄를 지어 잡으러 온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자신을 치하하러 온 것인지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옷매무새를 고치며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다들 뭐 하느냐 어서 대문을 활짝 열고 마당을 쓸어라. 귀한 분이 오시는 모양이다. 최참봉은 조금 전까지 선비를 쫓아내려던 것도 있고 오직 자신에게 닥칠 일에만 정신이 팔려 허둥지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행렬은 최참봉 댁 대문 앞에서 정확히 멈춰섰습니다. 갑옷을 입은 장군 한 명이 말에서 내려 위풍당당하게 대문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최참봉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장군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누추한 곳에 어인 왕님이십니까요? 미리 기별이라도 주셨으면 준비를 했을 터인데. 그는 아부를 떨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최참봉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장군의 시선은 마당 한가운데 남루한 옷을 입고 서 있는 선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장군은 성큼성큼 걸어가 선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었습니다. 전하 옥체만 강하십니까? 소신들이 늦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군의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뒤이어 대문 밖에 수많은 병사와 신하들이 일제히 전하 망극하옵니다. 무를 외치며 엎드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엎드려 있던 최참봉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믿지 못할 광경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신이 조금 전까지 거지 취급하며 쫓아내려던 그 선비가 지금 수많은 사람의 절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뒷짐을 진 채 묵묵히 그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왕으로서의 위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최참봉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옮겨 헛간 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 역시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비, 아니, 임금님의 눈빛이 분이에게 닿는 순간 그 차갑던 겨울 아침의 공기가 일순간 따뜻하게 변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온 것입니다. 마당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리던 병사들의 함성이 잦아들자 들리는 것이라고는 오직 바람 소리와 최참봉의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이 남루한 선비가 이 나라의 지존인 임금님이라니. 마을 사람들은 감히 고개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눈밭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뱉은 모욕적인 말들과 발길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당장 목이 달아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바들바들 떨며 땅바닥을 기어가 임금의 발치에 머리를 타시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려 했으나 목구멍이 꽉 막혀 짐승 같은 신음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임금은 차가운 눈빛으로 발밑에 엎드린 최참봉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지난밤 눈보라보다 더 매서워 보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억지로 고개를 들었으나 임금의 용안을 정면으로 마주하자마자 다시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너는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 들었다. 곳간에는 쌀이 넘쳐나고 방에는 백감이 가득하다지 허나 너의 그 풍요로움 속에 굶주리고 얼어 죽어가는 백성을 위한 자리는 단 한 뼘도 없더구나. 임금의 질책은 비수처럼 날아와 최참봉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임금은 손을 들어 허름한 헛간을 가리켰습니다. 저 낡고 허름한 헛간을 보아라. 너는 저곳이 짐승이나 머무는 곳이라며 천대했지. 하지만 지난밤 나에게는 저 헛간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궁궐보다 따뜻하고 귀한 곳이었다. 네가 가진 수많은 비단 이불과 뜨거운 아랫목은 나를 거부했으나 저 헛간의 집단과 낡은 거적은 나를 품어주었다. 임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베풀어야 하거늘 너는 오히려 가진 것을 무기로 힘없는 이들을 핍박하고 생명을 경시하였으니 네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최참봉은 사색이 되어 죽여주시옵소서. 전하라고 외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때 임금의 뒤를 따르던 호위무관이 칼을 뽑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옥체를 능멸하고 백성을 괴롭힌 저자의 목을 베어 엄히 다스리시옵소서. 서슬퍼런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이자 최참봉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손을 들어 무관을 제지했습니다. 칼을 거두라. 내 오늘 이곳에 온 것은 피를 보기 위함이 아니다. 하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얼어붙은 땅에도 꽃이 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니라. 임금은 칼 대신 자비와 교훈으로 이 상황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는 최참봉에게 엄한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너는 당장 일어나 내 집 곳간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창고에 쌓인 곡식과 비단을 모두 꺼내어 이 마을의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거라. 최참봉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데 재산을 나누어 주라니.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 아까워 잠시 머뭇거렸으나 무관이 눈을 부라리자 화들짝 놀라며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곧이어 병사들이 최참봉 댁에 굳게 닫힌 곳간 문을 부수듯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쌀가마니와 곡식들은 산더미를 이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이 집 곳간에는 몇 년을 먹고도 남을 식량이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사들이 곡식을 마당으로 나르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원망 대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이제 몸을 돌려 헛간 앞에 서 있는 분이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최참봉을 꾸짖던 서리빨 같은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임금의 표정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분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곁에 있던 내관에게 눈짓을 했고 내관은 미리 준비해온 화려한 비단 장옷을 임금에게 건넸습니다. 임금은 그 장옷을 직접 분이의 야윈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분이의 몸을 감싸자 그녀는 놀라서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임금의 따뜻한 미소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낭자, 고개를 드시오. 그대는 죄인이 아니라 이 나라 임금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임금의 다정한 목소리에 분이는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전하, 저는 그저 천한 종일 뿐입니다. 감히 옥체에 손을 대고 분이가 말을 잇지 못하자 임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하다니 당치 않소. 지난밤 그대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은 세상 그 어떤 고귀한 신분의 여인도 하지 못할 위대한 일이었소. 그대의 품은 차가운 헛간을 왕의 침소보다 따뜻하게 만들었고 그대의 체온은 죽어가던 나를 살렸소. 내가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소. 임금의 진심 어린 찬사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임금은 분이의 손을 잡고 헛간에서 마당 한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들으라, 이 여인은 비록 신분은 미천하나 그 마음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살리려 한 그 숭고한 뜻을 기려 내 오늘 이 여인을 나의 양녀로 삼고 궁으로 데려가 그 공을 치하하려 한다. 임금의 파격적인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최참봉 댁의 부엌대기 분이가 하루아침에 왕의 양녀가 되다니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시할머니는 털썩 주저앉아 아이고 우리 분이에게 볕들 날이 왔구나 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최참봉 댁 마당은 순식간에 잔칫집으로 변했습니다. 임금은 궁에서 가져온 귀한 식재료와 최참봉의 곳간에서 나온 곡식으로 마을 전체를 위한 큰 잔치를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시할머니는 더 이상 눈칫밥을 먹는 하인이 아니라 왕실의 요리사들을 지휘하여 음식을 만드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솥단지마다 밥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피어오르고 떡을 치는 소리와 고기를 굽는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했습니다. 평소에는 얼씬도 못하던 최참봉댁 마당이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한쪽에서는 병사들이 최참봉과 그 가족들을 안채의 작은 방으로 몰아넣고 근신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풍악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이 누리던 풍요가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임금은 마당 한쪽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곁에 선 장군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진정한 왕의 자리는 화려한 용상이 아니라 저렇게 백성들이 웃음 짓는 곳 한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법이오. 내가 어젯밤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것은 바로 그것이오. 분이는 궁녀들의 도움을 받아 안채의 별당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때에 묻은 무명옷 대신 곱디고 온 비단 저고리와 치마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연지곤지를 찍으니 그녀가 부엌댁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규수의 자태가 드러났습니다. 분이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낯설어했지만 이내 심할머니가 들어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분이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네가 복을 받는 게야. 돌아가신 내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눈 덮인 산골 마을의 추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훈훈한 열기가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고깃국에 흰 쌀밥을 말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임금님 만세분이 아가씨 만세. 여기저기서 덕담이 오갔고 오랫동안 굶주렸던 배가 채워지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동안 최참봉의 서슬에 눌려 길을 펴지 못했던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소녀의 따뜻한 마음씨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이야기하며 감탄했습니다. 임금은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다시 분이를 찾았습니다. 화려하게 단장하고 나온 분이의 모습에 임금조차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곱구나. 마음이 고우니 얼굴 또한 그 마음을 닮은 모양이다. 임금의 칭찬에 분이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임금은 분이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곧 궁으로 떠날 채비를 할 것이오. 떠나기 전에 이 마을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내 힘 닿는 데까지 들어주리라. 분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심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전하, 황공하오나 저를 키워주신 심할머니도 함께 데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홀로 이곳에 남겨두고 가면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분이의 효심 깊은 부탁에 임금은 호탕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오. 그 할멈 또한 나에게 따뜻한 숭늉을 대접해 준 은인이니 마땅히 함께 모시고 가야지. 궁에 가서도 너를 잘 보살펴 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그 말을 들은 심할머니는 감격하여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타고 온 가마 옆에 분이를 위한 또 하나의 화려한 가마가 준비되었습니다. 그것은 왕비나 공주가 타는 것만큼이나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일어나 배웅할 준비를 했습니다. 최참봉댁의 높은 담장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지붕 위에 눈이 녹아 처마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봄을 재촉하는 빗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고통스럽고 추웠던 겨울밤은 가고 이제 희망찬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분이는 가마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던 행랑채와 헛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기억이 서린 곳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운명을 바꾼 기적이 일어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낡은 빗자루와 물동이가 놓여있는 부엌을 보며 분이는 지난날에 자신에게 작별 인사를 구했습니다. 안녕. 힘들었던 시절아. 이제 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거야. 하지만 이곳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만은 절대 잊지 않을게. 분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호위무관이 출발 신호를 알리는 깃발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웅장한 나팔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임금은 먼저 자신의 가마에 오르지 않고 분이가 가마에 오르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자, 가자꾸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봄이 기다리는 곳으로. 임금의 다정한 말과 함께 분이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왕실의 문장이 새겨진 가마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손을 흔들며 환송했고 그들의 환호성 속에 분이의 새로운 인생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손을 잡은 임금이 그녀를 가마 앞으로 이끌자 호위 무관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예를 표했습니다. 금장식으로 화려하게 수놓아진 가마는 눈부신 햇살 아래 번쩍이며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집신을 쉬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며 잠시 주저했습니다. 평생 흙바닥만 밟고 살아온 자신이 감히 저토록 고귀한 것에 올라도 될지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의 마음을 읽은 듯 임금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직접 가마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망설일 것 없다. 너의 그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귀한 것이다. 이 가마는 너의 그 고운 심성에 대한 작은 보답일 뿐이니 편안히 오르거라. 임금의 부드러운 격려에 분이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가마에 발을 올렸습니다. 분이가 가마에 오르자 뒤따라오던 심할머니도 곁에 마련된 또 다른 가마에 안내되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부엌에서 쭈그리고 앉아 밥을 짓던 할머니에게는 꿈만 같은 호사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이고, 내 팔자에 이런 날이 오다니 하며 연신 눈물을 훔쳤지만 입가에 번진 미소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자 행렬을 알리는 웅장한 나팔 소리가 다시 한번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출발하라. 대장의 우렁찬 호령과 함께 수백 명의 군사와 신하들이 발을 맞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봄을 부르는 천둥 소리처럼 대지를 깨우며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화려한 행렬이 마을 어귀를 돌아 나가는 동안 길가에 늘어선 마을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추위와 배고픔에 찌든 기색이 없었습니다. 임금이 내려준 곡식과 고기로 배를 채우고 따뜻한 옷감을 나누어 가진 덕분에 모두의 볼이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개구쟁이 아이들은 행렬의 뒤를 쫓으며 즐거워했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 만세, 만만세를 외쳤습니다. 분이는 가마의 작은 창을 통해 멀어지는 마을 풍경과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곳, 힘들고 고단했지만 정들었던 그곳이 이제는 따뜻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최참봉은 대문 기둥 뒤에 숨어 떠나가는 행렬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텅 빈 곳간과 열린 대문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움켜쥐려고만 했던 재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해방감이 감돌았습니다. 임금의 서슬퍼런 꾸지람과 마을 사람들의 환희에 찬 표정을 보며 그는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의 차가운 성 안에도 비로소 사람 사는 온기가 스며들 틈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행렬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눈 덮인 산을 향해 깊은 한숨과 함께 참회의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렬은 굽이굽이 산길을 넘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 안은 비단 방석과 소미불 덕분에 구름 위에 앉은 듯 편안했습니다. 분이는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거칠고 뱄던 손등에 고운 비단옷이 닿는 감촉이 낯설면서도 기분 좋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짐승의 털이나 집단의 의지에 추위를 견뎌야 했던 자신이 이제는
왕의 보호를 받으며 가장 따뜻한 곳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밤 헛간에서의 일이 마치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품속에 남아있는 그날의 절박함과 온기만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시할머니가 탄 가마에서도 간간히 감탄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산 너머에 이런 넓은 들이 있었다니 저기 저 강물 좀 보게나. 할머니는 평생 산골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기에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경이로웠습니다. 행렬이 쉬어갈 때마다 임금은 직접 분이와 심할머니의 안위를 살폈습니다. 불편한 곳은 없느냐, 시장하지는 않으냐. 임금의 세심한 배려에 분이는 황공하여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임금은 그녀를 딸처럼 혹은 누이처럼 다정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임금에게 분이는 단순히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넘어 차가운 세상에서 진정한 인간애를 보여준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걸어 드디어 한양 도성에 도착했습니다. 숭례문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리고 도성한 백성들이 길가로 쏟아져 나와 임금의 귀환을 반겼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행렬 뒤에 따르는 낯선 가마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가마에는 누가 타고 계실까? 임금님께서 귀한 손님을 모셔왔다던데. 소문은 바람을 타고 퍼져 산골 처녀분이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왕을 살린 의로운 여인,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 따뜻한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이야기는 한양 사람들의 마음마저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분이는 가마 밖의 환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궁궐에 도착하자 분이와 심할머니는 별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왕실의 여인들이 기거하는 아름답고 고즈넉한 곳이었습니다. 궁녀들이 시중을 들며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을 대령했고 의원들이 와서 그동안의 고생으로 상한 몸을 돌봐주었습니다. 분이는 처음에 이 모든 호사가 부담스러워 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심할머니가 곁에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게야 편하게 마음 먹으렴 하고 다독여준 덕분에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분이는 궁궐의 생활에 익숙해지면서도 밥 한 톨, 물 한 방울, 함부로 하지 않는 검소함과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궁궐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궁궐의 후원에는 매화와 살구꽃이 만발하여 향기로운 내음을 풍겼습니다. 분이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심할머니와 함께 꽃그늘 아래를 거닐곤 했습니다. 할머니, 저 꽃 좀 보세요. 우리 마을 뒷산에 피던 진달래보다 훨씬 곱네요. 분이가 꽃가지를 가리키며 웃자 심할머니도 주름진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두 사람은 볕 좋은 정자에 앉아 술을 놓거나 옛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새벽바람을 맞으며 물을 기를 필요도, 감 걱정에 밤잠을 설칠 필요도 없는 꿈꾸던 봄날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임금은 정무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별궁을 찾아 분이와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임금은 분이에게 궁중의 법도나 학문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이에게서 산골 마을의 소박한 이야기나 자연의 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구나. 너의 마음은 이 궁궐의 어떤 현자보다도 지혜롭고 깊다. 임금은 분이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위로를 얻었고 초심을 잃지 않는 군주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분이는 임금의 곁에서 그가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은 분이를 불러 물었습니다. 이제 궁궐 생활에도 익숙해졌을 터인데
혹시 하고 싶은 일이 더 없느냐? 네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들어주마. 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제가 누리는 이 호사가 과분하여 늘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저처럼 춥고 배고픈 겨울을 보내고 있을 백성들이 아직도 많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분이의 기특한 생각에 임금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날 이후 임금은 분이의 이름으로 전국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과 백감을 나누어 주는 구휼 정책을 펼쳤습니다. 분이는 직접 궁녀들을 이끌고 헐벗은 아이들을 위한 옷을 짓기도 하고 흉년이 든 지방에 보낼 구호 물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옷들은 단순한 옷감이 아니라 백성들의 온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백성들은 임금의 은덕과 분이 아가씨의 자애로움을 칭송하며 그녀를 따뜻한 봄을 부르는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분이는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거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가장 낮은 곳을 살피는 겸손함으로 모든 이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궁궐 담장을 넘어온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심할머니는 분이 곁에서 천수를 누리며 행복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어린 궁녀들을 모아놓고 지난날 헛간에서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때 우리 분이 아가씨가 얼어 죽어가던 선비님을 꼭 껴안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 태평성대는 없었을 게다. 사람을 살리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니고 오직 따뜻한 마음뿐이란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궁녀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궁궐의 전설이 되었고 후대에도 길이길이 남을 미담이 되었습니다. 최참봉댁이 있던 산골 마을도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최참봉이 내놓은 재산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났고 마을에는 서당과 장터가 들어서며 활기가 넘쳤습니다. 최참봉은 비록 재산은 잃었지만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살며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뒤늦게나마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끔 먼 하늘을 바라보며 분이가 있는 한양 쪽을 향해 감사의 절을 올리곤 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멈추게 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우쳐준 분이와 임금님에게 보내는 뒤늦은 사죄이자 감사였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왕을 구한 마을이라는 비석이 세워져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분이의 머리에도 하얀 눈이 내렸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소녀처럼 맑고 고왔습니다. 그녀는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밖을 내다보며 그 옛날 헛간에서의 밤을 추억했습니다. 춥고 무서웠지만 생명을 향한 간절함 하나로 두려움을 이겨냈던 그 밤이 있었기에 지금의 따뜻한 날들이 존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임금 또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분이를 가장 아끼는 벗이자 가족으로 대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대의 온기가 나를 살렸고 나아가 이 나라를 살렸소. 내 생의 가장 큰 행운은 그 눈보라 치던 밤 그대를 만난 것이오. 이야기는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분이의 따뜻한 사랑은 세상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때로는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매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이가 보여준 작은 불씨 같은 마음, 타인을 위해 자신의 온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이불 속도 분이의 마음처럼 포근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지 몰라도 당신이 머무는 그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곳입니다.
머리맡에 놓인 따뜻한 기억들을 덮고 근심, 걱정은 모두 내려놓으세요. 분이가 얼어붙은 선비를 녹여주었듯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감고 편안한 호흡을 느껴보세요. 솔솔 불어오는 봄바람 같은 잠기운이 당신의 눈꺼풀 위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이제 편안히 주무십시오. 꿈속에서는 춥지 않은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따뜻함이 당신의 꿈길을 지켜줄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